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많이 훌쩍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남성입니다. 호래비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연로한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라며 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막내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다며 거듭 부탁하셨죠. 하지만 여자에게 크게 대인 상처가 있는 저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보러 나갔네요. 그러다 참한 여자를 만나 한두 번 데이트를 하다 보니 재혼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고등학생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꼭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것도 큰 이유가 됐답니다. 항상 어린애인 줄로만 알았던 딸이 어느 날 아침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고집 부리지 좀 말고 할머니 말씀 들어. 나도 이제 아빠랑 더 살아봐야 3년 남짓이야. 나 대학 가면 독립할 건데 그때는 어쩔 거야. 아유, 귀찮은 너 없으면 아빠는 홀가분하고 좋지 뭘. 아침마다 꼭 새로 밥해서 먹여야 하고 절마다 새우살 피해야 하는 애물단지 없으니 얼마나 편할 거야? 그때부터 아빠도 딸 시집살이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볼 생각하니 벌써 기대된다. 아빠, 호세 부리지 말고 재혼해.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잖아. 세상 여자가 다 엄마 같지는 않아. 뭐? 너희 엄마가 뭐가 어때서? 엄마 죽기 전에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나도 다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재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척들 모여서 수근거리는 거 다 들었어. 어린 딸 자식이랑 남편 내버리고 집 나갔다가 잘못된 거라고 천벌받은 거라고 하던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널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기억 안 나? 난 그저 엄마가 예뻤던 것만 기억나. 그래서 엄마가 좋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예뻐서 좋아한 게 아빠랑 나뿐이 아니었던 게 문제겠지? 현서야, 괜찮아. 엄마가 그 예쁜 얼굴 물려준 덕에 나도 친구들한테 인기 많잖아. 난 그걸로도 엄마한테 감사해.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 미워하면서 못 있는 거 그만하고 이제 다른 여자 좀 만나라고. 엄마 살아있었으면 이제 그냥 중년 아줌마일 거야. 훌쩍 자란 딸이 건네는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더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아내를 잊지 못하는 데는 매년 초겨울이면 찾아와 김장을 해주시는 장모님의 탓도 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죽기 전에도 매년 그맘때쯤이면 딸에게 찾아와 함께 김장을 해주고 내려가셨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도 10년이 넘게 딸도 없는 사위의 집에 찾아와 계속 그 연애 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장모님의 김치는 맛이 좋아요. 그러게 저희 본가 어머니까지 김장에 대한 걱정을 놓은 지도 20여 년이 다 되어가죠. 손이 큰 장모님이 저희 본가 어머니와 여동생의 김치까지 도맡아 해주시거든요. 아내를 만나 불같은 연애를 하고 젊은 나이에 결혼해 딸을 낳고 또 아내 없이 10년을 사는 동안 장모님의 김치 맛은 변함이 없었답니다. 저와 전처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복학생이던 제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내를 보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자그마하고 하얀 얼굴을 가진 아내에게 홀랑 빠져버려 정신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러기를 꼬박 6개월 만에 아내와 사귈 수 있었네요. 아내는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홀어머니와 살다 대학 때문에 상경했더군요. 아무거나 입어도 부티나는 얼굴이라 부잣집 막내딸 정도로 생각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아내와 연애하다 결혼 전에 먼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의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그 바람에 출판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던 아내는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서 아이와 제 뒷바라지만 하며 살게 됐답니다.
그런 게 불만이었던 걸까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난 어느 날부터 아내가 심각하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논행에 다니는 제가 실적에 대한 압박을 잔뜩 받고 퇴근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 해야 하는 거야?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했지? 어?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기나 해. 나는 앞으로도 남은 시간을 자기한테 양말 뒤집지 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하면서 살아야겠지? 진짜 지겨워 죽겠다. 야, 너 오늘 왜 그래? 그깟게 뭐 대수라고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짜증이야? 힘들면 하지 마. 네가 빨래 안 해주면 뭐 큰일이라도 날 거 같냐?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앞으로 자기 양말은 안 빨아줄 거야. 그러니까 양말은 자기가 알아서 빨아. 그러더니 정말 그날 이후로 세탁기에서 제 양말은 쏙 빼놓고 빨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아내에게 어이가 없어 소리쳤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출근해야 하는데 신을 양말이 하나도 없잖아. 왜? 내가 그깟 양말 안 빨아줘도 당신 인생에 아무 지장 없다며. 그렇게 양말을 홀라당 뒤집어서 벗어놓으면 세상 어떤 여자도 좋아라 안 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성난 아이 같은 표정으로 아내가 방에서 자기 양말을 들고 나와 건네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내의 작은 양말을 신고 자꾸 내려가는 양말목을 잡아 올리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그러더니 또 어떤 날은 퇴근하는데 아이 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아한 마음에 다가가서 들어보니 아내가 아이를 혼내고 있었어요. 너 벌써 5살인데 이런 거 정리도 못해? 엄마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돼?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게 뭐야? 온 방에 장난감 나뒹굴고 보던 책은 다 펼쳐놓고 이러다가 잘못 밟으면 다치고 넘어진다고 했잖아. 당신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런다고 저 어린 게 알아들어. 알아듣도록 계속 말을 해야지. 내가 자꾸 해주면 애가 자기 방 청소도 못하는 의존적인 애로 자랄 거 아니야. 세상에 어느 5살짜리 애가 알아서 자기 방을 척척 정리해.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불만 있으면 나한테만 해. 왜 애까지 잡고 난리야? 뭐? 자기야말로 엄마가 애 좀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럼 나라고 언제까지 자기랑 애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살아야 돼? 누가 그러라고 했어? 얼마 전까지도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전에는 자기가 다린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나 보면 행복하고 애만 보기도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며. 근데 벌써 갱년기가 온 건 아닐 테고 권태기야? 우리 고작 5년 살았는데 벌써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 나 권태기다. 너 만나서 내 인생 완전 꼬였어. 너만 안 만났으면 나도 친구들처럼 잘 차려입고 회사 다니고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어 마음대로 쓰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네가 잔뜩 생색내면서 벌어다주는 돈 내 마음대로 한 푼을 못 쓰잖아. 화장품 하나 살 때도 무조건 제일 싼 걸로 손이 간다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누가 그러래? 누가 들으면 내가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는 등신인 줄 알겠다. 내가 당신 화장품 하나 살 돈도 못 벌어다 주냐. 괜히 안 해도 되는 궁상 떠는 건 당신이잖아. 뭐? 궁상? 그래, 이 지질이 궁상아. 제 말에 아내는 급격히 표정이 변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놀란 아이는 울고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오르내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자기 짐을 트렁크에 챙겨 작은 방으로 잠자리까지 옮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넘는 생활이 계속되자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맘때 아내는 저와 겸상거하기 싫다며 식탁에 밥만 차려두고 제가 퇴근에 들어와도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각방 생활을 하며 소통조차 없이 지내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큰맘을 먹은 제가 일찍 퇴근하며 치킨과 맥주를 사와 아내와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맥주 캔을 하나 까서 아내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자꾸 짜증을 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내 탓이라 이거지?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이거 시원하게 한 모금 하고 우리 기분 풀자. 됐고, 나 술 안 마셔. 왜? 당신 캔맥주 좋아하잖아. 자기랑 술 마실 기분 아니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좀 풀어보자고 이러는 거 몰라. 풀긴 뭘 풀어. 자기랑 나랑 뭐 꼬인 거 있어?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랑 사는 게 지겨운 것 뿐이야. 이번 설에 어머님 댁에는 당신이 현서 데리고 혼자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왜라니? 결혼하고 5년 동안 명절마다 자기네 집 먼저 갔으니까 나도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 가서 엄마랑 지내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 집에 얼른 갔다가 같이 가자. 장모님도 현서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됐어. 거기 먼저 가면 음식하느라 기빨리고 시간 부족해서 정작 우리 엄마랑은 말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쫓기도 놀라와야 해. 이번에는 그러기 싫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 결국 아내를 설득하려다 말고 저도 대화를 포기한 채 그의 설명절은 각자 자기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 보니 집은 텅 비어있고 식탁 위에 2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장에는 아내가 급하게 써내려간 듯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접수하길. 그 종이를 읽은 저는 삐청거리다 간신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달 넘게 아내가 심술 부린 이유가 이혼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는 열정적으로 연애하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캐물었어야 하는데 그저 번택이라고 쉽게 여긴 제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내를 찾기 위해 아이 손을 잡고 장모님 댁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와 딸아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장모님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죠. 아유, 우리 강아지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장모님,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라니? 현서엄이? 아우, 걔를 왜 여기서 찾아?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네? 그럼 그 사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명절에는 일이 많아서 못 내려온다고 해서 나도 애 본 지 한참 됐지. 아니, 그럼 얘가 어딜 간 거야? 네? 설에도 안 왔어요. 이번 명절은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도 안 갔는데. 당황한 저와 장모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혼 서류 접수했다는 연락이 아니면 연락하지도 말라며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눈치를 챈 건지 그 전화 역시 받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울로 돌아와 아이를 본가 어머니께 맡겨두고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2달 후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제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났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아내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줄기차게 연락해도 묵묵부답이더니 여기 남자를 끌고 나타나.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우리 이제 남이잖아. 내가 남자를 끌고 나타나든 뭐라든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재산이고 양육권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긴 말하지 말고 얼른 끝내기나 해. 아내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초조해 보이기까지 해서 황당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급한데 그동안 나랑 어떻게 참고 살았냐? 왜? 나랑 1초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저 자식이 보채. 내가 성재 같아서는 저 인간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데 그래봤자 내 손만 아파서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당신이 집 나가 있는 동안 저 자식이랑 갈 때까지 다 갔을 텐데 나 혼자 난리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현명하네. 뭐야,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야.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어. 우리 한서. 네가 그 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어. 그래, 애 좀 잘 부탁해. 그러더니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쏜살같이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송근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이 전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두 어깨가 축 처진 것이 어딘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일에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집이 아파 낳은 딸아이를 못 본다는 게 이제라도 실감이 났나 하고 말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순식간에 애 딸린 이혼남이 된 재현 씨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후 장모님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딸을 잃고 넋이 나간 장모님을 붙들고 물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얘도 싫고 남편도 싫다고 집 나가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고였네. 사고요. 그렇게 한 달도 더 못 살고 갈 거면서 이혼하자고 집까지 나가고 난리친 거예요. 하긴 그때는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겠지. 고작 이럴 거면서. 저는 미움과 원망이 섞인 눈물을 쏟아내며 아내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혼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아예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했죠. 그래서 그 뒤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도 본가 어머니께 맡겨두고 회사도 그만둔 채 술만 퍼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잠든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빠, 아야 해? 마음이 아파? 현서가 호해주면 나을 거야? 그럼 현서가 호해줄게. 저는 그런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멈춰있던 제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해 아이를 보살피며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혼자 아등바등하는 아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어머니도 마음고생하며 많이 늙으셨죠. 그런 어머니는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입버릇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너 정말 이렇게 호래비로 늙어 죽을 참이냐? 호랍이라뇨. 화려한 싱글이라고 제 친구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화려하기는 자기들은 다 여우 같은 마누라 끌어안고 살면서 혼자 사는 친구 찾나 보낼 생각은 안 하고 그딴 소리나 짓거려?
저 재혼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또 현서어미 같은 썩을 여자 만날까봐? 엄마, 애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무의식 중에 현서 있는 데서 실수하시겠어요. 애는 절대 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알고 있어. 한창 예민한 나이에 지 엄마가 저랑 아빠 버리고 바람나 집 나갔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을 거야. 그런 거 보면 아예 하늘이 없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그래, 남편은 지겨워질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어디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치딸을 버려. 그렇게 살갑게 어머니 하고 자라던 애가 그럴 줄은 나도 정말 꿈에도 몰랐지. 그만하세요. 정초부터 죽은 사람 얘기 꺼내서 뭐 하시게요. 이 소리 듣기 싫으면 너도 올해는 꼭 장가가란 말이야. 애미 복장 터져서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우, 그 잔소리들은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실감이 나네요. 뭐야? 이 녀석이. 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꼭 선 좀 봐라. 공호가 참한 여자 하나 소개하고 싶다더라. 유치원 선생이래. 결혼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애도 없이 헤어졌다더라. 싫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그 소리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또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 말고 여기서 아예 나를 잡자. 진짜 오늘 왜 이러세요? 이 녀석아, 이 애미도 이제 황천길 건널 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거기 가서 너희 아버지 만나면 내가 한 소리 안 들을 것 같아? 멀쩡한 아들 호래미로 늙혔다고 그 성질 들어온 양반이 날 가만두겠냐고. 네 애미가 너 때문에 죽어서까지 시달림을 당해야겠냐? 결국 그런 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맞선 자리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인연이다. 10달 정도 만남을 가지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새 아내는 직업에 걸맞게 참하고 싹싹했어요. 그리고 새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집으로 가자 어머니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찍어내셨죠.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이렇게 좋은 인연을 왜 이제야 만났을꼬. 우리 현서 조금만 더 어릴 때 만났어도 얼마나 좋아? 그럼 그 어린 게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는 안 듣고 컸을 텐데. 그런 어머니를 향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원하시는 결혼한다는데 왜 또 우세요? 저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일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현서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살게요. 그날 어머니는 새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셨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재혼이니 요란하게 할 것 없이 작은 호텔룸을 빌려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정도로 식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 호텔을 돌아보고 나오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제 곁에 지금 투병 중인 이모가 한 분 계세요. 맞벌이하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그 이모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위암 말기시라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그럼 우리 시계도 못 오시겠네요. 네. 그 이모가 저 혼자 지내는 걸 진짜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될 사람을 꼭 좀 보고 싶다고 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당연히 가서 인사드려야죠. 이모님 댁이 멀어요. 아예 말 나온 김에 오늘 갈까요? 아니요. 지금 호스피스 명동에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 가볼까요? 제가 미리 연락드려 놓을 테니까 내일 오후에 갈까요? 저녁 면회 시간이 5시 반부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일 퇴근 좀 서두를 테니 그 시간에 병원에서 만나요. 어느 병원인지는 이따 알려줘요. 저는 다음날 새 아내 이모가 입원해 계신다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면회를 가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계시는 곳이라 그런지 뭔가 분위기가 차분하고 엄숙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처가 이모님을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낯이 익은 남자가 한 명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쉽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 앞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환자가 마스크를 한 모습을 보고 남자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분명 10여 년 전 제가 아내와 이혼할 때 마스크를 쓴 아내와 팔짱을 끼고 나타났던 그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복장을 살펴보니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 간호사가 낯설기도 했고 유부녀와 바람 피운 남자의 직업치고는 의외라 저는 한 번 더 상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한데 그 순간 남자와 제 눈이 마주쳤고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군요. 하지만 그때 화장실에 갔던 여자가 돌아와 걸음을 재촉하는 바람에 저는 남자의 신상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하긴 전처는 이미 죽어 없어진 마당에 예전 내연남을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곧 잊혀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늘 연례 행사처럼 장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와 농산물을 잔뜩 들고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처음 아내가 죽은 다음에 저에게 김장을 해주겠다며 찾아온 장모님을 보며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아니, 외동딸을 잃은 가엾은 노인네에게 못할 말도 많이 했죠. 도대체 여긴 왜 또 오신 거예요? 누구 미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장모님 보면 그 여자 생각이 안 날 것 같냐고요. 그깟 김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려가세요. 하지만 제게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장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올라와 같은 일을 반복하셨죠.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부담스러워서 이 김치 못 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장모님. 그래도 장모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갖가지 농산물을 택배로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고지고 올라오신 어른을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답니다. 저에게 죄를 지은 건 장모님의 딸이지 장모님이 아니니까요. 거기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제 딸에게 장모님이 여전히 외할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도 없는 장서간이 매년 마주보고 앉아 김치를 담그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김치 담그는 날이 장모님이 1년 중 외손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먼저 떠나보낸 딸과 붕어빵처럼 닮아가는 외손녀를 볼 수 있다는 핑계를 도저히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새 사람을 들이게 됐으니 더 이상 그 기괴한 전통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도 슬그머니 그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예, 저기 현서엄이 안 사돈 말이다. 이제 김치 담그러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오시면 말씀드려야죠. 그동안은 어찌됐든 자식 이름 부모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못 이기는 적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후회가 되는구나. 아예 초장에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았던 것 같다. 10년을 넘게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새 사람 얻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지 마음에 걸리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게 안사돈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김장 준비를 해서 올라오신 장모님과 대면한 날,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 장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더는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 힘들지 않아. 그래도 내 김치를 자네랑 사돈어른도 좋아하시고 내가 손녀 크는 것도 보고. 아니요. 현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하러는 그만 오세요. 저의 단호한 한마디에 장모님의 낯빛이 금세 변하더니 뭔가를 느끼셨는지 나지막히 모르시더군요. 자네, 누가 생겼는가? 혹시 여기 새 사람 들어올 참인 거야? 그렇게 듣습니다. 저 죄송해하지 않을게요. 그렇구먼. 죄송은 무슨. 아유, 오래도 참았지.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에. 그래. 내가 그럼 올해가 마지막 김장이니 더 열심히 정성껏 담가봄세. 그러면서 길게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동안 장모님 덕분에 맛있는 해남 배추 원 없이 먹었는데 이제 김장에 먹으려면 그것도 일이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양념만 주무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저는 애써 외면했죠. 그렇게 한 달 남짓이 지나 드디어 제가 세장가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딸아이는 마치 자기가 결혼하는 양 들떠서 제 옆에 붙어 조잘거렸어요. 오, 아빠. 이렇게 꾸며놓으니 꽤 괜찮은 아저씨인데? 새엄마가 훨씬 어리 보이긴 하지만 아빠도 뭐 봐줄만 해요. 부디 싸우지 말고 백년해로 하세요. 까분다. 할머니는 언제 오신다고 했어?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빨리 출발해요. 차 막히면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래봐야 우리 친척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건데 뭐. 오호, 이거 새신랑이 아니라 혼신랑이라 그런가. 시댁도 전에 군기가 빠졌는데요. 새엄마, 다 큰 어른 가르치려면 힘 좀 드시겠어요. 괜찮아. 내가 가르치는 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 힘내서 너희 아빠 한번 사람 만들어 볼게. 뭐야?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네. 그렇게 저희는 웃으며 딸과 함께 미용실을 빠져나와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예식 시간을 10여 분 남겨놓고 무사히 식장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때 행사장 문 앞에 서성이는 노년의 여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난달에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내려갔던 장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딸과 신부를 먼저 자리로 들여보낸 뒤 천천히 장모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는 왜 오셨어요?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자네가 끝까지 내 딸을 몹쓸 여자로 기억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걔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거든. 근데 자네야, 이제 새 사람 들여서 잘 살 일만 남았는데 이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무슨 일인지 장모님은 마치 어리 빠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 천천히 들어드릴게요.
고맙네, 고마워. 저기 이거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라 좀 구겨지긴 했지만 내가 사실 지난번에도 김장할 때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현수한테는 애미인데 오해는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야. 장모님은 지갑에 꼬깃꼬깃 접어서 간직해둔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건지 색도 많이 바랬더라고요. 저는 우아한 마음에 쪽지를 열어보고 몇 줄을 읽어내려가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현서 엄마 글씨가 분명한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쓴 게 맞아요? 그렇다네.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자네랑 현서는 그냥 모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죽은 내 딸 역성 한 번만 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네. 이제 이 늙은 몸뚱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약 내가 입 다물고 떠나면 아무도 우리의 사정을 몰라줄 거 아닌가. 그렇다고 자네 결혼식을 회방 놓자는 건 아니야. 어차피 현서 애미는 떠났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닥서방은 행복하게 지내주게. 다만 내 딸도 자네랑 애를 정말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왜 10년이 넘게 비밀로 하셨어요? 왜요? 저는 그 사람 괘씸해서 잘 가라고 인사도 안 했다고요. 저렇게 다 큰 현수 한번 보여주러 가지도 않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미안해서, 불쌍해서 어떻게 보냐고요. 미안하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늙은이 용서하지 말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그 옆에서 장모님도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그때 결혼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요란한 상황이 궁금했는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제 딸도 있었지요. 딸은 저에게 다가와 안쪽을 살피더니 손에 들린 종이를 가져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외치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우리 엄마 그럼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야? 나랑 아빠한테 아픈 거 보여주기 싫고 짐 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죽으러 간 거였어요? 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딸과 제가 읽은 쪽지는 죽음을 앞둔 아내가 처절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부모님 전 산서였거든요. 엄마,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마지막이겠네요.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엄마한테 정말 좋은 딸이 되고 싶었는데 저까지 이렇게 불효하게 됐어요. 처음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설마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암으로 떠날 때도 설마 하늘이 아무리 무심해도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슴우였던 오빠를 잃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해요. 그래도 제 마지막은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혼도 했네요. 남편이 보호자가 되면 제 아픈 모습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엄마는 제가 어떻게 떠나든 저를 가슴에 묻으시겠죠. 하지만 남편이랑 현수한테는 아픈 모습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철없던 어린 시절 저는 아픈 아빠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걸핏하면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면 외람되지만 입맛도 없었거든요.
분명 아빠도 저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은 기억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절대 현서랑 남편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요. 늘 건강했던 모습 그대로 제일 예뻤던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처참한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달픔을 저의 어린 자식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는 호스피스 명동이라 매일 가족과 이별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이곳을 떠나겠지만 엄마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살아주세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하는 김치 계속 열심히 담가주고 우리 현서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매년 저한테 알려주세요. 끝까지 이기적인 저를 용서하시고 부디 엄마는 오래도록 건강히 지내다 우리 천천히 다시 만나요. 눈물로 써내려간 아내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어미야, 이 못난 거사. 그 힘든 길 왜 너 혼자 갔어? 멀쩡한 남편 자식 두고 왜? 저희 어머니의 오열에 장례는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부도 화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제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저는 그제야 아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나이에 맞지 않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어 했던 것도, 저와 겸상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요. 아마 음식을 제대로 넘기기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문 한 가지도 풀렸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났을 때 함께 팔짱을 끼고 있던 남자의 정체가 왜 호스피스 명동의 간호사였는지를요. 아마도 홀로 외출이 힘들었던 아내의 곁을 그 간호사가 지켜주려 동행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외출이었던 것도 모른 채 저는 막말만 쏟아내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날 저희는 그야말로 눈물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저는 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네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많이 놀라고 서운했죠. 그날 안 놀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간절한 존재였는지 알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현서 친모가 그토록 바랐을 미래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모가 아프셔서 저도 암 환자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그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래요. 이모가 아픈 걸 지켜봐야 하는 이모부는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생활을 기약 없이 지속해야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애틋하지만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요. 아마 현서 엄마는 두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켜주고 싶던 두 사람의 일상에 이젠 내가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하니 더 책임감이 들고 더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당신 현서랑 친모 보러 간 적 없다고 했죠?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저렇게 잘 자란 현서도 보여주고 나도 인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현서도 아마 좋아하겠네요. 저희는 딸의 손을 잡고 평소 전처가 좋아하던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한적한 교외 납골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조용한 걸 좋아하던 전처가 딱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곳이더군요. 전처에게 인사를 건넨 아내는 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네요. 현서야,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수 있게 잠깐만 시간을 지낼까?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거든. 그런 아내의 배려로 저는 12년 만에 가슴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말을 전처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답니다. 당신의 짧은 삶에 나를 끼워주고 현서라는 보물을 안겨줘서 고마워. 내가 비록 당신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지만 우리 현서 곁에는 오래도록 남아서 끝까지 힘이 될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전처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그제야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울분과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도 더욱 힘을 내서 남은 삶을 살아낼 의지가 용솟음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딸은 수험생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덕에 교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간직해온 꿈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서 해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신을 대신해 연로한 외할머니를 열심히 챙기는 딸을 보며 전처가 얼마나 기뻐할지 흐뭇한 마음입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하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절신한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의 이 귀한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